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대선 얘기하면 다 뒤집어진다. 명태균 씨가 점점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예 생방송 인터뷰에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에선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를 향해 연일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곧바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래서 독대가 가능할까요? 오늘 첫 번째 이슈를 함께할 출연자 4분을 소개해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저히 이렇게는 갈 수가 없다. 이거 뭐 총괄 선대위원장이 아니라 비서실장의 노릇을 할 테니 이 후보도 태도를 바꿔서 우리가 해준 대로만 연기만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대통령 후보에게 연기나 잘하라니 말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라고 했던 게 당시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 때문에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갈라섰다는 분석도 나왔었죠. 자, 그런데 이 말을 원래 했던 사람이 명태균 씨 본인이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연기나 잘해라는 뭔지 아세요? 여사가 물어봐요. 우리 오빠가 지금 상태가 어떠느냐. 새로 만들고 그래서 싶어요. 제가 얘기한 게 투자자 배급사가 뭐냐. 국민의힘. 네. 감독이 누구냐. 김정희. 연출은 누구냐. 이준석. 시나리오는 내가 짜줄게. 후보는 연기나 잘하시면 됩니다. 이거였어요. 김종인 위원장과 윤 후보 측을 연결했던 게 본인이었고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조언에 따라 김 위원장에게 사과를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부부에게 막대한 영향 행사를 했다는 주장을 하는 건데 명태균 씨의 말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명태균 씨가 오늘 생방송 라디오 인터뷰에 나왔습니다. 서초동 사저 방문은 물론이고 6개월 동안 매일같이 대통령 부부와 전화를 주고받았다는 취지의 인터뷰 내용이 실렸고요. 상당한 친분을 과시했는데 조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셀 수 없이 갔죠. 제가 거기 연결이 된 거는 6월 18일입니다. 6월 10일. 그 한 6개월. 윤대- 매일 전화는 거의 뭐 빠짐없이. 왜냐하면 아침에 전화가 오시면 또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낮에도 여러 번씩 계속 통화를 했어요. 스피커폰으로 아침에 전화 오세요. 두 분이 같이 들으시니까. 성주 의원님, 이런 사이면 상당히 가까운 건데 가깝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가까운 게 해가 될 리도 없고 또 명태균 씨를 안 만나야 될 사람도 아니잖아요. 뭐 이적 단체 뭐 두목도 아니고요. 그래서 뭐 정치 브로커를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 부부는 따져보면 정치에 처음 입문하면서 그 누구라도 본인들한테 뭔가 해법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치 의도에서 만났을 거라고 봅니다. 그거를 애써 뭐 지금 대통령실도 부인하지 않고 있는 거 보면 네. 사실 공산이 크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명태균 씨가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인 대통령 부부와 이만큼 가까웠다. 그러면 가까워서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면 본인이 이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부분들을 자랑하면서 주변에 스피커폰으로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스피커폰이라는 거는 본인이 누구한테 들려줄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이만큼 대통령 부부와 가깝다. 녹음한 걸 더 들려줬다는 그런 녹취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대통령 부부 최고의 권력자와 친분을 과시해서 본인이 정치적 이득을 얻지 않았냐. 저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이제 명태균 씨의 어떤 보도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 9월 5일 날 첫 뉴스토마토의 단독 보도 이후에 10월 14일까지 명태균 씨가 각 언론에 흘린 내용들만 보면 중구난방입니다. 내가 누구를 안다, 누구하고 친했고 대선에 이렇게 했고 당내 경선도 이렇게 했고 누구를 몇 번 만났고 서울시장 자체도 내가 만들었다. 저는 허풍일 가능성이 한 7, 80%는 된다고 봐요. 네. 하지만 20에서 30%는 본 뼈대는 있다. 뼈대는 있고 제가 봐서는 보통 여의도의 정치 브로커들이요. 제사를 참여를 해서 제사상을 한 번도 차려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제사에 참여해서 절만 해본 사람들이 꼭 내가 제사를 다 치렀다고 이렇게 허풍을 떠는 사람이 많은데 명태균 씨를 보면 최소한 홍동백서 정도의 제사상의 음식 정도는 차린 경험은 있는 것 같다.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명태균 씨가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는 것은 대통령 부부를 통해서 공천에 개입한
그 사실들을 지금 시선을 분산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지 않냐. 저는 이 부분에서 다시 되돌아와서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 속에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을 통해 22년 재보궐선거에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냐 안 했냐. 이 부분을 좀 저희는 집중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너무 멀리 나갔습니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사상에 제사 음식을 놓아본 사람 정도는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허풍이 아닐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반박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만남의 빈도 아까 뭐 좀 많다고 얘기했었는데 이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같은 반에 학급이 있지 않습니까? 1년 내내 같은 학급을 다니는데 그 학급 친구 중에서 가까운 친구도 있고 그 얼굴은 알죠. 하지만 가깝지 않다 이거는 또 확 갈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년 내내 만나도 이게 의미 있냐 없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네. 만남의 양을 가지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러면 만남의 질, 양이 아니라 질로 보면은 이건 신뢰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은 이준석, 오세훈을 내가 만들었고 그 소문을 듣고 윤 대통령 부부가 찾아왔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런 엄청난 일, 이준석하고 그 오세훈 서울시장을 본인이 만들었다. 이거는 명태균 씨가 말이라서 우리가 아는 거지 말하지 우리 아무도 모르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사실 믿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분이 사실 사기하고 이런 걸 포함해서 전과가 산범이라는 게 최근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창원시장을 모르면서도 창원시장을 안다고 하면서 창원에 있는 공무원한테 3천만 원과 골프채를 받았었어요. 그걸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받았었거든요. 사기도 있고 또 선거에 2번 개입해가지고 벌금 600과 100만 원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운영한 여론조사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도 선거관리심의위원회에 고발당해가지고 4번 고발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뢰도, 그 사람이 말하는 거를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냐를 보려면은 과거를 보면은 전과가 3범이나 되고 여론조사 업체도 고발 4번 당했기 때문에 상당히 믿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걸 네. 감안해서 디스카운트해서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 행적도 봐야 된다. 김보혜 의원님, 예. 초반에 명태균 씨는 SNS, 페이스북에 자신의 입장을 조금씩 올리다가 언론에서 취재를 하면 취재에 응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입장을 언론에 공표했단 말이에요. 예. 오늘은 아예 생방송 인터뷰에 나왔습니다. 점점 바뀌고 있고 점점 방식은 강해지고 있는데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제가 명태균이라면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이고 발 한번 잘못 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하는 모든 언행 단 하나에 맞춰져 있을 겁니다. 나 자신의 안위,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여기에 맞춰져 있다고 보는데요. 발언 수위도 보면 내가 구속되면 대통령 한 달 안에 탄핵하야 될 수 있다. 최고조의 협박이었죠. 그런데 다음날 농담이다라고 뒤집었거든요. 예. 이건 그 이른바 외교 전략에도 있는 광인 전략, 미친놈 전략인 거죠. 나 건드리면 너도 죽을 거야 하면서 막 이 최대치로 갈등을 끌어올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다음날 농담이라고 한 것은 협박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의 목적이 달성이 된 거죠. 오늘 인터뷰도 잘 들어보면 2가지는 삭 피해갑니다. 하나는 자신이 법적으로 걸릴 만한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 입으로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자문했다. 나는 시나리오 쓰는 작가였을 뿐이다. 많이 만났다. 근데 뭐 거기서 법적으로 걸린 문제는 없습니다. 또 하나 나 아직도 공개하지 않은 문제 많거든. 대선 문제 하나도 얘기하지 않았어. 빙산의 일각이야. 앞으로 어떻게 얘기할지 몰라. 건들지 마. 기조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씨 하는 거 봐서 거기에 맞춰서 나의 인터뷰 수위, 발언 수위 이런 걸 조절해 가겠다. 네. 이런 의도를 노출한 걸로 보입니다. 네.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신경 쓰였을 것 같아요. 김종인 감독, 이준석 연출, 시나리오는 명태균인 나, 대통령 후보는 연기나 잘하시라. 그러니까 이게 외부에서 보실 때는 굉장히 엄청난 역할을 한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선거 캠프나 컨설팅을 해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금방 알 겁니다. 후보가 이제 캠프에 있어가지고 최종 결정돼서 올라온 일정이나 이런 거를 바꿔버리면요. 캠프가 선거운동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캠프에서 안쪽에서 늘 말하는 게 후보님은 그냥 해주는 대로 따르기만 해라. 연기만 해달라. 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많은 캠프에서 합니다.
이게 예. 굳이 꼭 명태균 씨만 나온 건 아니에요. 다만 이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바깥에 이야기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제 화제가 됐던 부분은 있는 거고요. 즉 명태균 씨가 한 이야기는 컨설턴트나 캠프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쯤 접해봤을 만한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실제로 후보를 뭐 꼭두각시처럼 움직였다. 이런 거의 증자로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있고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 명태균 씨가 우리 서영주 의원을 그 캠프에 써달라고 추천을 해요. 근데 후보님께서는 미리 서영주 위원님을 쓰고 싶었어요. 네. 그러면은 그게 과연 명태균 씨가 추천을 했기 때문에 쓴 걸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후보는 원래 마음이 있었으나 명태균 씨가 이야기를 해서 한 것. 그러니까 서로가 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명태균 씨는 자기가 추천해서 됐다고 그럴 거예요. 예. 이제 그런 식의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캠프 내에서. 근데 문제는요. 보통의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을 때 많은 컨설턴트들은 자기가 허풍선이처럼 들릴까 봐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추천해서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분의 특이점은 이런 얘기를 굉장히 드러내놓고 한다는 거죠. 명태균 씨는 내가 누구도 만들었고 내가 누구도 만들었고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네. 믿기 힘든 이야기를. 근데 이분이 그럼 뭘 믿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거기서 저는 오늘 나온 인터뷰에 해답이 좀 있다고 보는데요. 매일같이 연락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연락을 했다. 이러면 이건 우리가 듣기에 엄청난 측근이에요. 엄청난 측근이면 아 그랬을 수도 있겠다. 이 사람 말을 들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그 친분을 고리로 해서 내가 이걸 좌지우지했다라고 말하는 스타일인 거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동안 이제 대선 앞두고 명 씨가 여론조사를 했다, 몇 번 했다. 근데 그 돈은 누가 마련해 준 것이냐? 왜냐하면 공짜로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 설들이 있었고 의혹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거든요. 자신이 자체적으로 비용을 주고 했고 미래 한국 연구소와는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비용을 주고 자체 조사를 돌려서 전체적인 전략 전술을 짰습니다. 제 방식대로 조사하는 거니까 제가 미래한국연구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거기 그 5년 전에 예. 제가 그 다 넘겨준 회사예요. 그리고 법인도 전혀 달라요. 저는 그 법인하고도 아무 상관도 없어요. 자, 저 여론조사 비용 네. 그리고 미래한국연구소와의 관계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냈단 말이에요. 저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이거 될까요? 명태균 씨의 여러 가지의 그 지금 현재 막 그 이슈들을 던져놓은 거 보면 그냥 가십거리들이거든요. 뭐 주목할 만한 것들. 아 김종인 위원장이 천하의 김종인 위원장이 명태균 씨하고 이런 것들.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가 만들었다고 이런 가십을 던지는데 잘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봐야 되는 게 본인이 법적 책임을 질 부분들은요. 해명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비용 자체는 선거 비용을 잘못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당시에 어떤 이야기도 없이 본인이 자기 돈을 가지고 그냥 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무관하다라고 벌써 선을 긋잖아요. 본인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그렇죠. 윤석열 당시 후보도 문제가 없다라는 점을 그렇죠. 오늘 해명한 거라고 거기에 보는 거예요. 미래한국연구소는 5년 전에 넘겨서 무관하다. 이게 말하자면 법적으로 무관하다는 거를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 이 대목이 본인도 꺼림칙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명태균 씨의 측근이었던 강모 씨가 말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당시 이 비용에 대해서 어떤 말하자면 그 비용 청구서를 좀 해주라. 내가 지금 서울에 가서 이 비용을 받아오겠다라고 했던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 비용이 윤석열 대선 캠프 당시에 수시로 이 여론조사를 가지고 왔다 갔다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했다는 게 이제 강모 씨 주장이니까 따지고 보면은 이 비용이 들어간다는 걸 대선 캠프에서도 알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본인 스스로도 이거를 무상으로 해주고 나중에 대가성으로 공천까지 이어진 게 아니냐라는 부분에서는 일단 방어 논리로 가는 것이지 이 부분은 수사를 해야 될 부분이다. 네. 그래서 명 씨의 이 주장 중에 많은 가십거리 중에 이 부분은 본인이 법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해명이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 자, 대선 이야기를 하면 다 뒤집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빙산의 일각만 보여주신 거죠. 이것도 20분의 1도 안 된다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신 거죠. 대선 얘기를 하나도 안 했어요. 대선 얘기하면 다 뒤집어질 건데 대선 이후에는 대통령 여사가 얼마나 청와대 가자고 그때는 용산 갈지 모르고 청와대 가자고 그랬는데 저는 안 갈래요. 내가 한 말이 그거 하면 또 세상이 뒤집어져요. 이준우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대통령실을 향한 메시지라고 해석을 해도 될까요?
본인은 지금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본인이 일단 압수수색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언제 소환될지 모르는 본인은 이제 두려운 상황인 거죠. 그렇다 그러면 본인이 내세울 수 있는 만약에 나 건들면 나는 이런 상황을 불 거야, 이런 상황을 불 거야라고 하면서 수사기관이 자기를 함부로 소환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동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 대선 뒤집어질 것이다.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여론조사를 자기 돈으로 했다. 이건 무슨 문제가 있죠? 만약에 자기 돈 들여서 했고 거기 따로 보조받는 게 없다면 문제가 없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준석, 오세훈을 자기가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선거판 캠프에서 아마 전국적으로 수천 명이 될 겁니다. 이준석, 오세훈을 내가 만들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요. 그다음에 인수위에 면접 봐달라고 했다. 인수위에 면접 결국 안 받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스피커 통화했다? 이거는요, 선거할 때 보면은 참모들이 후보 당사자 통화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매일매일 짧게 통화하거든요. 그런 상황 다 합하면 매일매일 수십 명이 넘습니다. 이런 거 전부 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대선에서 대선 뒤집어질 것이다. 이거는 본인이 현재 검찰 수사 소환 그걸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면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는 얘기다. 그렇게 봐야 좀 적정할 것 같습니다. 네. 표현 자체나 내용 딱 들었을 때는 뭔가 굉장히 휘발성이 있는 소재들인 것 같은데 막상 따지고 보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물음표라는 말씀을 지금 하신 그렇죠. 거죠. 예. 그리고 이분은 잠깐 스타일을 말씀드리면 제가 취재를 해봤더니 명태균 씨가 후보들 만나잖아요. 예.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얘기하면요, 반말 비슷하게 얘기해요. 반말 비슷하게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근데 왜 점집에 가면요, 점쟁이가 오해지였어 이러면서 막 처음 보는 이제 그 의뢰인한테 반말을 하면서 기선을 딱 제압을 하지 않습니까? 상대방 기선 제압을 위해서. 그렇죠. 명태균 씨가 이런 스타일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 시장 만났을 때도 대통령 하고 싶어, 서울시장 하고 싶어, 이런 반말 비슷하게 물어봤다 그러더라고요. 예. 이런 식으로 후보자한테 접근해서 감는 걸 잘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 분이다. 이것도 좀 참고로 보셔야 될 것 저는 같습니다. 그 대목에서 정말 이해 안 가는데, 만약 저한테 누가 그렇게 접근하면 네. 나가보세요. 그렇죠. 저는 볼 일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럴 것 같은데 네. 그런 사람한테 그렇게 넘어간 사람들은 뭡니까? 이 오세훈 시장은 이제 내쫓아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윤한은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걸 보더니 그 명태균하고 이제 유 후보죠. 같이 있는 거 보더니 위험하다고 경고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거리를 뒀다고 하거든요. 예. 그렇군요. 반말하면 기분 나쁠 텐데요. 네. 알겠습니다. 여권에서 지금 거듭해서 수사를 빨리 하라, 빨리 구속시켜라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김재현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오늘 발언을 보면 명태균은 허풍쟁이 듣보잡이다. 내 손으로라도 반드시 교도소로 보내겠다라는 표현까지 썼고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명태균 대선 때 윤 후보 측에 붙어 여론 조작을 했다. 사법 처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조만간 구속 가능성이 있을까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 저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면 쉽게 잡아넣을 거고, 정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함부로 못 건들겠죠. 예. 오늘 저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가장 큰 피해자 같아요. CBS 인터뷰에서 보면 나는 집 안에 있는 애완견이지만 당신은 집 밖에 있는 집 지키는 개 아니었냐. 이 안쪽 사정 아무것도 모르지 않냐. 굉장히 모멸적인 표현을 당하기도 했고, 이분이 내 손으로라도 반드시 교도소 보내겠다. 검사 출신인 건 알겠는데 아직도 검사 아니잖아요. 어떻게 자기 손으로 교도소에 넣죠? 좀 많이 답답하신 것 같습니다. 되게 다급해서 말이 험하게 나온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김성애 의원님. 그래서 가장 궁금한 거, 대통령실에서 왜 입장이 안 나올 것이냐. 대통령실 공식 해명이 지난 8일에 나왔거든요. 오늘 14일이잖아요. 왜 안 나온다고 보세요? 대통령실이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명태균 씨가 뭔 얘기를 어떻게 또 던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 지난번에 한번 해명을 내놓으면 네. 그다음에 다른 것을 던지면 또 상황이 꼬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해명할 때 어땠습니까? 2번 본 거밖에 없다. 누가 다른 사람이 소개한 거다 했는데 지금 관련자들이 하나같이 들고 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언제 2번 봤냐? 5번, 6번 많이 봤고 또 김종인 위원장, 이준석 대표 다 얘기하는 게 윤석열 쪽 사람 아니었냐라고 증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반박 증명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니까 대통령실에서는 하고 싶어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관련해가지고 해명을 하면은 계속해서 반박이 나오니까 해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고, 또 국힘 측에서는 지금 명태균 씨를 어떻게든 허풍쟁이로 좀
몰아가지고 끝을 내려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손발이 맞아야지 해먹지 막상 대통령실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의혹을 키우는 것은 지금 대통령실이다. 그리고 이 사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도 역시 대통령실이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매일같이 연락을 취했다던 김건희 여사께서 직접 나서서 명태균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다. 나 이 사람 뭐 친한 사람이었고 내가 얘기 들었다. 혹은 난 이 사람하고 관계 1도 없다. 이렇게 해명하면 끝나는 일이거든요. 예. 근데 이걸 계속 이렇게 가지고 가면 가져갈수록 판을 키우는 것은 대통령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실이 왜 꼼짝을 못하는 이유는 알죠. 왜냐하면 180일을 매일 오전 오후로 통화를 했으면 관련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대통령하고 대통령 부부, 김건희 여사예요. 뭐 그분들이 뭘 밝혀야 되는데 180일을 매일 오전 오후 통화했으면 행여나 녹취가 있어도 솔직히 절반만 있어도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가늠이 안 되는 거고요. 정치인들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어떤 정치 브로커가 니들이 지난 여름에 그리고 니들이 지난 지선과 대선과 총선에 무슨 일을 한지 난 알고 있다 하면요. 떨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은 지금 떨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가정을 해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180일 동안 하루에 2번씩 통화했으면 모든 것이 엄청난 것이 뭔가 있을 거다. 이런 가정에서 말씀드린 거라서요.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있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그 그런데 말씀드립니다. 해명을 안 하니까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하고 네. 제가 이 사람 신뢰하기 어려운 이제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전과가 사기 전과가 있고 본인이 여론조사 업체가 또 고발도 몇 번 그건 당했었고. 메신저를 흔드는 거고 지금 현상을 봐야죠. 그렇죠? 우리가 대통령실이 왜 NCND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 얘기를 못 하겠어요? 부인도 하지 않고 그걸 인정하지도 않으면 사실상 인정한 거 아니야 이렇게 그리고 합리적인 해석은 이제 되는데 추론이 소리죠. 뭐 또 이제 대통령실에서 다른 또 기류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제가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명태균 씨 생방송 라디오 인터뷰라고 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사전 녹음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예요. 정정을 하겠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가 명태균 방지법을 거론을 했는데 네. 이거 어떤 거예요? 명태균 방지법이라는 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여론조사거든요. 명태균 씨가 대선 관련해서 또는 지방선거라든가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조작해서 본인이 그거를 이제 공개를 했고 그를 제공했다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론조사 조작을 방지하는 법을 만들겠다 이제 이 말 같아요. 근데 사실 여론조사라면 모든 선거 때마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경선이라든가 공천 이 과정에서요 가장 핵심적인 주요 요소가 여론조사 결과거든요. 근데 떨어진 사람들은요 이거를 질문을 어떻게 설계했느냐, 질문의 디자인을 앞이냐 뒤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답을 좀 다르게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이걸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론조사에 대한 조작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업체가 전문 업체가 하면 괜찮은데 개인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명태균 개인이 한 거라든가 예를 들면 김어준 씨도 여론조사 본인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민주당에서 그때 총선할 때 김어준 씨가 발표하는 여론조사에 대한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개인이 운영한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좀 조작에 대한 방지는 아마 여야 할 것 없이 다 공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김어준 씨 여론조사는요. 이번 네. 총선 결과를 다 맞췄어요. 조작이 아니라. 근데 그 민주당 내에서 그거 나왔잖아요. 그걸 인정할 수 없다 해가지고 반박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건 반박이고 이제 네. 사실상 잘못 들으면 시청자들이 예. 김어준 씨 여론조사가 무슨 뭐 조작 여론조사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바로잡고 가야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자, 오늘 여론조사 얘기했으니까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리얼미터 대통령의 뭐 긍정평가는 낮게 나왔는데 이게 뉴스가 되기보다는 부정평가가 역대 최고치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리얼미터의 현 정부 들어서 대통령 국정수행평가의 흐름을 보면 2년 반 만에 가장 높은 부정평가가 나왔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긍정은 줄었고 부정은 최고치를 기록했고 결국 중도층에서 부정으로 돌아선 사람들이 많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기 세부적으로 들어봐도요. 지금 중도층은 완전히 빠졌고요. 지금 부정평가의 최대치를 중도층을 찍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TK, PK, 그다음에 연령별도 60대 이상이 대부분 지금 부정평가로 돌아서는 부분들이 굉장히 악화되는데 저는 그 매주 나오는 이런 조사가 이제 의미가 없어요. 예. 그냥 낙제점 F입니다. 근데 F에 플러스가 있고 제로가 있나요?
B뿔 B0, C뿔 C0는 있어도 F는 플러스 제로가 없어요. 몇 %부터 F인가요? 20%부터는 F를 받고 있기 그래요? 때문에 제가 봐서는 거의 이제 윤석열 정부는 F 학점이다. 그래서 더 이상 논평의 여지가 없고요. 제가 봐서는 본인 스스로 대통령이 결단하고 국정제를 바꾸지 않는 한 이 낙제점의 그림 지표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요. 네. 저는 뭐 정신을 차리시든지 아니면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리시든지 네. 하는 수밖에 없다. 특단의 조치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낮은 이제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 성과가 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거, 그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지금 선거, 보궐선거 앞두고 있으면서 우리 여당 내에서도 대통령실이라든가 정부 어떤 그런 공격하는 이런 메시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수라든가 중도층에서 집안 싸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보기 싫은 그런 마음이 아마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의료계획 문제라든가 여기서도 당정 일치를 못하고 서로 갈등하는 모습 보인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데다가 명태균 씨 의혹까지 나오니까 아마 이제 중도층이라든가 보수층에서 집안 싸움도 보기 힘든데 너네끼리 선거 앞두고 손발도 못 맞추느냐. 그래서 좀 이제 선거 지금 지지율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우리가 좀 입장을 바꿔야겠죠.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가 당정이 손을 맞잡고 머리를 맞대고 그런 모습 보여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준우 의원께 30초만 네.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독대를 하게 되면 독대 이후에 지지율이 올라갈까요? 올라갈 거라 봅니다. 네. 왜요? 지금 독대를 안 하고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의혹을 가지고 있거든요. 또 의심도 하고 있고 왜 무슨 독대 목적 사정이 뭐냐? 거기에 또 김건희 여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독대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 결국은 김 여사 얘기예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계속 김 여사 얘기를 독대 안 했는데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그 얘기를 지금 독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해서 아마 한동훈 대표는 김 여사한테 사과를 제안할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예. 독대를 한다 그러면 아마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독대의 어떤 그 결과나 결실 이게 나온다 그러면은 상당히 여론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네 분 말씀 듣죠. 다음 주에 이 네 분의 조합으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작품들이 군부대 도서관에 비치되는 진중문고 심사에서 번번이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중문고는 장병들의 정신전력 함양이라는 목적이 있는데요. 5.18을 다룬 소년이 온다와 제주 4.3 사건을 다룬 작별하지 않는다 등이 이에 적합하지 않았던 걸로 판단했던 걸로 보입니다. 때문에 노벨상 수상사보다 진중문고 통과가 더 어렵다는 자조 섞인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요청을 받았다며 부산 금정에서 민주당 김경지 후보를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전남 영광과 곡성에선 여전히 경쟁 관계지만 부산에선 후보 단일화에 성공한 만큼 협공에 나선 겁니다. 부산 남자, 부산 머스마 조국 대표가 여러분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도대체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을 밀어주고 박수 쳐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민주당 김영배 의원을 집중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고 김재윤 금정구청장이 병환별세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 대해 혈세 낭비라고 말했다가 유족의 고소를 당한 바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허위 선동, 가짜 뉴스, 협박, 폭력, 선동 이런 것들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허위 조작 정보를 근절하겠다며 만들었던 가짜뉴스 피해 신고 상담센터가 1년 2개월 만에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신고센터는 사실상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문체위 소속 김윤덕 의원실은 대통령 한마디에 1억 원의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치 고수들의 토론을 특집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상호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여당 이슈 이거 상당히 뜨겁습니다.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으로 준비했는데 잠깐 보시죠. 이 여사에 대한 그런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압박 수위를 점점 높이더니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한동훈 대표. 기자들은 김 여사 라인이 존재한다는 걸 전제한 말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의 라인이 존재한다고 국민들께서 오해하시고 언론에서 기정사실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국정의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라인은 존재하면 안 됩니다. 오늘 백브리핑에서 눈에 띄는 다른 부분도 있었는데요. 윤핵관으로 불리는 권성동 의원에 대해 이렇게 말한 부분입니다. 권 의원 같은 분들이 자꾸 이제 탄핵 공포 마케팅 이런 걸 하시잖아요. 권 의원 같은 분이야말로 탄핵에 본인이 앞장서셨던 분인데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권성동 의원의 공세에 맞서 공개 저격을 한 한동훈 대표. 분열이 본격화하는 걸까요? 네, 지난주에 두 분이 한동훈 대표가 이제 자기 정치 시작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일주일 사이에 굉장히 발언의 농도가 짙어졌어요. 그래서 바로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심리적 분당 상태다. O, 아니다 X. 아닙니다. OX. 왜 O라고 보세요? 그 여권에서 당정 관계, 그 당과 정부, 특히 청와대,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과의 관계에서 금도가 있어요. 건들지 말아야. 그게 대통령 인사 문제입니다. 예. 근데 인사 문제를 건들더라도 정무 라인을 통해서 조용히 얘기하지. 저렇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인적 쇄신 필요하다 이렇게 집중 얘기했잖아요. 저거는 제가 봤던 정치적 과거에서 집권당 대표가 대통령실을 상해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직접 육성으로 말한 건 전 처음 봐요. 저거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이 측근들이 들을 땐 예. 이제 흔히 말하면 경로할 사안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기 이제 독대를 하면 독대에서 이야기할 의지에 관한 얘기를 미리 꺼낸 것 같은데 저거를 정무 라인을 통해서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싶다 이렇게 전달한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는 저는 저렇게 하면 감정이 상하기 때문에 네. 대통령실과 특히 한동훈 대표 측 사이는 이제 끝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끝났다. 아니라고 보시는 이유는요? 한동훈 당대표가 지난 7월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이후 이제 과거의 당정 관계를 대체적으로 이제 수직적인 당정 관계로 이렇게 봤습니다. 집권당은 당정 관계가 대체적으로 이제 보통 운명적이다, 숙명적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뒷받침, 국정 운영의 뒷받침과 또 대통령의 지지율에 울고 웃는 게 사실상 집권당이에요. 야당 당대표나 원내대표는 사실상 집권당 공격하기고 대통령 국정 운영 공격하면 되기 때문에 하기가 좀 쉬워요. 저희도 예. 야당 해봤지만. 막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당대표는 이제 정치적 경험은 아직 일천하죠.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과 지금 현재 당이 불편한 관계. 당이라기보다는 대통령과 이제 당 대표의 이 불편한 관계는 집권당의 현주소가 분명히 틀림없죠. 네. 뭐 지난 일요일 날 이제 뭐 한동훈 대표 측근 인사들이 이제 시내 모처에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좀 쇠가시를 한 부분은 그런 분명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대 요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압박적인 정치 행위입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 또 그 뒤로 이제 김건희 여사 활동을 좀 제한하는 게 좋겠다. 또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 흔히 말하는 비선 아닌들 인적 쇄신해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이 이제 공개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좀 전에 이제 우상호 대표님 말씀처럼
사실상 집권당 대표로서는 이걸 공개적으로 하기는 좀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이런 적 보신 적 없죠? 저도 본 적은 없죠. 두 분 다 처음 보시는 광경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정치도 이제 시대적 환경 여건 따라서 계속 변화되는 건데 이제 이렇게 하고도 이제 잘 봉합하게 돼 가지고 또 이제 집권당과 또 대통령 국정 운영이 서로 시너지가 돼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하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또 과거의 아픈 불행으로 이어지면은 대단히 이거는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좀 잘 보세요. 지금 얘기한 발언 중에 제가 좀 유심히 본 게 윤핵관이라고 불려진 분들의 좌장이 과거에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 또 권성동 의원을 되게 윤핵관, 윤석열 대통령을 처음 정치에서 이제 대통령 나가라고 권유하고 도왔던 분들 아닙니까? 네. 물론 명태균 씨는 본인이 했다고 주장을 하죠. 그건 이제 다른 얘기고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안에 그 가장 중진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를 잡도록 도왔던 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권성동 의원을 상대로 당신 탄핵 발의하지 마라. 당신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사람 당신 아니냐? 라고 인신공격을 한 거예요, 저게 지금. 예. 윤핵관의 좌장 노릇한 분에게 거친 언사를 썼고요. 그러면 대통령의 인사 문제를 건들면서 쇄신 필요하다. 이거는 되게 준비된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예요. 지금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 또 윤성동 의원을 중심으로 한 윤핵관들 입장에선 그렇다고 소위 말하면 인신공격을 하냐? 야당 의원에게 하듯이 했단 말이에요. 네. 저는 저런 식의 어법은 주로 우리 야당 의원들이 들었거든요. 한동훈 대표 법무장관 시절에 우리 국회에서나 대표 때 야당 의원들이 문제 얘기하면 그분은 이런 얘기하면 다 자기가 없는 분 아닙니까? 탁 했던 걸 여러 번 들었는데 예, 비슷했어요. 권성동 의원을 상대로 한 걸 보고서 저거는 제가 그 두 가지를 보고 그렇군요. 끝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표현도 그런데 김 여사에 대해서 한 것으로 보이는데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보통 영부인한테 공적인 지위가 없다라는 표현도 그런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 상당히 좀 수위가 높다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한 대표 입장에서는 뭐 모든 게 보통 그냥 상식적으로 오랜 법조인 생활로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이제 영부인이 이제 법적으로는 공적의 지위에 있는 건 아니죠. 네. 대통령을 이제 내조하고 보좌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이제 역할인데 그렇지만 영부인이라는 그 역할은 대단한 거죠.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또 영부인의 그런 세심하고 따뜻한 손길로 또 아우르는 게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영부인의 역할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또 대통령 영부인의 역할이 공적 지위가 아예 없다고는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전에 이제 뭐 국민의힘이 심리적 분당 상태다 이렇게 이제 우상호 대표께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데 과거에 보면은 이제 진보는 이제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 그러는데 이게 한 십수년 전부터 이제 보수가 이제 분열로 망하고 진보가 이제 부패로 망하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이제 입장이 바뀌었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보수 진영은 또 당정간이나 또 당내 갈등이 아주 심화되고 정말 분당 일보 직전까지 가더라도 또 그걸 무마하고 수습하면서 이렇게 또 마무리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당이기 때문에 네. 당이 먼저 깨져가지고 뭐 그런 뭐 불행한 역사를 만드는 그런 일은 앞으로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근데 대통령실 일방적인 기대고 예. 지금 한동훈 대표가 말한 이제 김건희 여사는 공적인 지위가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말은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김건희 여사 공적 활동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네. 통신이 무슨 공적인 지위가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내조하는 입장인데 일반적인 공적 활동,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광범한 범위 공적 활동은 허용할 수 있지만 마치 대통령인 척 공적인 활동에 개입하지 마라. 라인을 만들지 마라. 뭐 이런 두 가지 다 얘기했죠. 예. 하나는 대통령실 안에 비선 라인들 안 된다. 그 인적 쇄신 요구한 거고요. 하나는 공적인 신분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는
공적인 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거나 본인이 그런 활동하지 말라고 하는 굉장히 센 발언입니다. 제가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히 그냥 대통령 영부인의 공적 지혜에 관한 언론적 토론을 하려고 꺼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볼 때 제가 대통령실이면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실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대통령실엔 대통령 라인뿐이다. 이런저런 사람이 얘기하는 유언비어에 휘둘리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냈어요. 자, 이런저런 사람이는 한동훈 대표를 뜻하는 것 같고 유언비어는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라인이 있다. 이른바 라는 주장에 대한 것을 반박한 것 같은데 저렇게 되면 뭐 물론 심리적 분당 상태는 아니라고 하지만 굉장히 갈등은 더 고조되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10월 16일 이제 이 재보궐선거를 마치고 난 이후에 이제 용산 이제 대통령과 한동훈 당대표가 독대를 하기로 이미 이제 뭐 협의가 맞춰졌지 않습니까? 예. 다만 이제 날짜는 구체적으로 며칠 다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막 그런 상태에서 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뭐 자신이 공개적으로 국민들과 함께 자기는 이제 대통령을 만난다.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할 것이라는 미리 예고편으로 이미 이제 뭐 저렇게 밝혀내고 있는 것인데 네. 과거에 이제 흔히 말하는 이걸 정치로 보통 독대는 정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거는 아주 조용하게 엄밀하게 언제 독대를 했는지 아마 다음에 회고록을 쓰기 이전에는 잘 모르는 게 보통 헌정사죠. 그런데 이 독대 가지고 이번처럼 논란이 된 적도 없습니다만은 한동훈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또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상당히 지금 이제 오늘 지금 이런저런 얘기 그 당사자가 이제 당 대표로 지칭되는 많은 언론인들의 지금 판단에 대해서 좀 이리저리 이제 참 불안한 지경이죠.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여야 간에 이제 정치가 실종이 돼서 이렇게 협치 정국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엄청난 국정 운영의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정 관계도 정치가 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가지고 이런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 이렇게 해서 집권당과 또 대통령 간의 불편한 이 모습은 국민들에게 국정 운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 자, 가서 얘기 좀 해요. 네. 그러니까 직접 얘기 좀 하시죠. 오늘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 대표가 또 한 번 독대 요청하기를 용산이 기대한다. 지난달에는 한 대표가 독대 요청을 했는데 거절당했다라는 그런 기류였는데 뭔가 기류가 좀 달라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OX를 여기서 한번 해보죠. 예.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여론상 위치 혹은 우위가 역전이 됐다. O? 아직은 아니다. X. 저는 세모를 들고 싶은데 세모가 없군요. 세모 인정하겠습니다. 예, 세모로 인정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가운데로 들으셨네요. 역전됐다. 네. 어떤 면에서 역전됐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일반 국민들이 볼 때 보수층에서도 김건희 여사 문제는 조금 자제시킬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높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여론을 타고 그걸 지금 한동훈 대표가 대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수세로 몰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이 독대를 성사시킨 게 대통령의 뜻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참모들의 건의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한 번 더 이 독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예. 한동훈 대표가 한 번 더 얘기해 주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독대를 받아주던 그런 대통령실의 분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분위기 조성을 해서 한동훈 대표에게 그런 부탁을 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네, 독대 요청을 요청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 독대 요청을 요청한다는 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확실히 여론 지형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주도권을 쥐기 시작한 것 같다. 그런데 이거는 전체적인 정무적 여론 주도권이지 권력의 주도권은 아직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독대를 한 번 더 요청해 달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라기보다는 참모들의 아이디어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윤석열 대통령이 세면 참모들도 세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동훈 대표가 여론의 흐름을 타고 가니까 대통령의 참모들이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여론 우위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 중앙일보의 이런 단독 기사는 뭐 용산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입장을 통해서 기사가 만들어진 건 아니죠. 대통령실 관계자 뭐 이렇게 나온 건데, 다만 이제 재보궐선거 10월 16일 이후에 이제 독대가 이루어질 건데, 지금은 상당히 이제 대통령과 또 한동훈 대표 간에 상당히 경색되고 또 악화된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만나면 정말 불편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서로 좀 분위기를 좀 수그뜨려서 좀 더 진지하고 또 허심탄회한 뭐 독대가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이 국정 운영의 난맥상을 좀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슬기로움과 지혜를 모아 나오는 그런 당정으로 가자는 그런 참모들, 용산 참모들의 어떤 이 분위기가, 일부의 분위기가 이렇게 중앙일보에 또 단독으로 만들어졌을 수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자, 30초씩 드릴게요. OX를 먼저 하고요. 독대가 그런데 지금 뭐 날짜도 잡혔다, 근데 언제인지 말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의제도 있어야 되고 서로가 어느 정도는 물밑에서 합의를 하고 가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서 독대는 결국 물 건너갈 것이다. O. 아니다. 그래도 된다. X. X죠. 네. OX 들어주시죠. 저는 독대 됩니다. 독대 된다. O. 독대는 안 된다. 결국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 가능성 있다. 예, 먼저 들어볼까요? 지금 일반적으로 국정 운영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는 취지의 만찬 독대가 전 예상했거든요.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요구하고 있는 요구 수준이 너무 높아요.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 내분이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요구를 지금 한 겁니다. 공개적으로. 그것도. 제가 예측할 때는 이랬습니다. 예를 들어 제2부속실을 설치하고 명품백 문제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는 수준, 그리고 앞으로 공개적인 활동을 조금 절제한다는 수준의 내용을 당에서 요청하고, 그거를 대통령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수준의 합의를 발표하는 수준을 난 독대로 봤어요. 근데 지금 인적 쇄신을 얘기했잖아요. 인적 쇄신이라는 거는 제가 지금까지 봤던 당정 관계에서 가장 최고 수준의 요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거는 선거가, 그러니까 전국적인 선거에서 졌을 때, 그때 당의 요청으로 대통령 전체 전면 개편, 대통령실 혹은 뭐 지난번 총선 끝나고 뭐 내각 개편 하려고 했지만 총리를 지금 안 바꿨잖아요. 이런 수준이거든요.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요청한 건 김건희 여사의 라인이 존재한다면 그걸 쇄신하라 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한 건데, 그건 라인을 인정한 거란 말이에요. 집권당 대표가 대통령실에 김건희 라인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개편을 요구한 건, 이건 제가 볼 땐 이걸 대통령이 받아줄 수 있나? 그런 측면에서 이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독대가 매우 부담스러우니 저는 이런저런 이유로 연기할 가능성이 크다. 연기할 그래서 가능성이 크다. 이번 재보궐선거 끝나고 일주일 안에 독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제 우상호 대표처럼 저런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언론 보도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당정 관계가 최악의 악화 일로를 지금 걷고 있기 때문에 저런 상태에서 어떻게 독대가 이루어져서 허심탄회한 대화가 되고 또 지금 현재 국정운영 난맥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뭐 당정 간의 해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잘 어렵죠. 그렇지만 이제 보통 이제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가 이렇게 독대가 이루어지면은 어제부터 그 밑에서 이제 정무 라인에서 이제 조율이 웬만한 정도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제 독대가 맞춰지고 나면은 상당히 훈훈한 또 뭐 덕담과 함께 또 좋은 내용을 이래 국민들에게 이제 알려내는 건데, 말 그렇지 못하면은 이 독대는 상당한 위험한 독이 됩니다. 서로 간에 씻을 수 없는 마음에 이제 상처를 이제 남기게 되면은 이 독대는 과거에 그래가지고 좀 독이 된 독대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정 부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과 또 홍철호 정무수석 이런 분들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독도는 기정사실화됐지만은 그래도 지금 현재 양측 간에는 좀 당정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한 문밑 노력을 지금 뭐 저는 열심히 하고 있다 보고 예. 그런 측면에서도 해결합니다. 지금 현재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국정감사를 오로지 한 사람 김건희 끝장 뭐 국정감사 세상에 그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건 650조 가까운 이거 국가 예산을 지출하는 그런 일련의 국가 행정에 대해서 이렇게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권한 권리를 가지고 국정감사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 영부인 한 사람을 타깃으로 해가지고 저는 뭐냐 결론은 탄핵의 시간표에 국정감사도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알겠습니다. 뭐 전 정말 잘못된 정책이라고 보고 있어요. 다음 주제가 바로 거기로 연결이 되거든요. 예.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선장이 맨날 술 먹고 아이고 네 마음대로 해 나 어딘지도 몰라 지도도 볼 줄 모르고 또 그런다고 이 항해 지도를 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너 옛날에 나오고 잘하는 사이였지 그냥 항해사 해봐 이러면 그게 항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술 먹은 선장, 맥락상 대통령을 지칭한 걸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재보궐선거가 윤 정권에 대한 2차 심판이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 말이 의미심장하게 느껴지는 건 대통령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말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입니다. 게다가요, 민주당의 수석 최고위원인 김민석 최고위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건희, 윤석열 국힘 정권의 총체적 붕괴 시작 국면입니다. 총체적 집권 준비에 전력 투구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진짜 기류가 뭔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선장이 맨날 술 먹고 그게 항해가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고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음주운전 전과자 이 대표가 할 말은 아니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OX. 술 먹은 선장 발언. 이재명 대표에게 자승자박이 됐다. O? 아니다. X. 맞습니다. 네, O부터 들어볼까요? 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참 이거 뭐 과거에 쌍팔년도 뭐 그냥 과거에 해적선에 나오는 영화에서나 보는 그 뭐 해적들이나 술 먹지. 예. 요즘은 국제항해법이에요. 국제규정상. 예? 아, 배에서요? 배에서 절대 술을 못 먹게 돼 있어요. 예. 근데 무슨 술 취한 항해를 갖다 한단 말입니까? 해적이나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과거에 그러니까 항해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해적선 생각하고 저런 이야기를 하는 예. 것인데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더군다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말 저렇게 아무리 이제 보궐선거 때는 뭐 선거 유세장에서는 좀 격한 이야기를 한다고도 치지만은 해도 너무했다.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참 점잖은 양반인데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뭐 했습니까? 정가 중에 뭐 정가 4개 중에 하나가 음주운전 전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주운전 전과자가 이런 이야기 할 건 아니다 그런 건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할 말을 해서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거고 그런 측면에서 자승자박이죠 이거. 네. 자, 그런데 지난주에는 이제 끌어내려야 된다라는 발언도 유세 중에는 충분히 뭐 그런 얘기가 좀 격해서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자승자박까지는 아니고 우리가 보통 비유를 들어서 이제 집권 세력이 휘청거린다. 이제 뭐 저 지정신이냐 할 때 이런 비유를 들어서 그러니까 심판하자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유세장에서 나온 얘기를 자꾸 이렇게 무슨 진지하게 이런 대담의 주제로 쓰는 거에 대해서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의미 있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다만 이 정권이 술 취한 선장처럼 이게 뭔가 이게 방향을 잃고 흔들리고 있다라고 얘기할 때 추경호 원내대표가 음주운전 전과자가 할 만 아니라고 받아친 건 재치 있었다고 봐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게 그 정권이 있는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한 대 맞았죠. 뭐 그런 정도로 주고받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진짜 궁금한 건 이건데 이건 OX로 하지 않고 의견들을 들어볼게요. 최근에 민주당에서 김건희 심판본부, 민주당 집권플랜본부,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 이런 것들을 만들었거든요. 앞서 이제 김민석 최고위원도 집권 준비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게 좀 성급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아니다.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저는 2016년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이제 탄핵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의 주소에 있었던 사람이다. 또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특위 위원장을 저도 했던 사람이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아니라고 하지만은 민주당은 이미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흔히 말하는 좌파 시민 단체라고 지칭되는 그런 좌파 언론과 단체가 다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 탄핵의 시계를 돌리고 있는 거죠. 저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한가 하면은 김민석 의원이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의 수석 최고위원이에요. 최고위원 중에서도 가장 선임 수석 최고위원입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만들어준 사람이죠. 이분이 지금 현재 민주당 집권 이제 플랜 본부를 만드는 아직까지 대통령이 정상적인 임기를 가져가면은 2027년까지 이제 절반 지났죠. 이제 겨우 절반 지나고 거의 2년 6개월이 더 남은 상황인데 벌써 집권 플랜 본부를 하고 이거는 탄핵을 하지 않으면 이 집권 플랜 본부가 필요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 아무리 3년 후를 준비한다 그러지만은 또 얼마 전에 일주일 전에는 국회에서 민주당 강덕구 의원 이것도 대표적인 친명계 인사입니다. 친명 인사인데 이분이 대관을 통해 가지고 국회 사무처 대관을 통해 가지고 국회의원 대강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탄핵의 밤 행사요? 탄핵 기금 모금 행사를 위한 탄핵의 밤 행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전부 이제 더군다나 이번에 이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아예 김건희 여사 끝장 국정감사다. 김건희 여사 국정감사는 김건희 여사가 결론은 국정농단의 주범이다. 이걸 지금 현재 합리화시키고 탄핵 사유로 만들기 위한 지금 민주당의 몸부림이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이번 재보궐선거 유세장뿐만 아니라 지난번 한 달 전에 한동훈 대표와 대표 회동 때도 김민석 그때 이제 수석 최고가 뜬금없는 계엄령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독재자 프레임을 만드는데 그러기 위해서 계엄령을 뜬금없이 들고 나왔는데 그 뒷받침을 해준 사람이 또 이재명 대표예요. 이거는 다 일정 부분 탄핵을 염두에 두고 지금 현재 시계를 돌리고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지금 저도 시계를 돌리고 있는데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2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발언 조금 더 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마지막 발언 드리고 아니면 바로 좀 하시고 내가 조금만 네. 그걸 또 해 내가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당 지도부들하고 통화도 하고 또 대표 비서실장한테도 좀 물어보고 다 친분이 있으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무슨 탄핵 플랜이 가동되고 있는 건 전혀 없다. 그저 최고위원들 중에 뭐 한두 분이 이렇게 가끔 이렇게 발언을 세게 하시기도 하고 그건 다 개인 자율적으로 하시는 거고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상의해서 지금 구체적인 빌드업하고 있는 단계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마 구체적으로 그런 일을 시작해야 할 실무진들의 의견이니까 제가 거의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고 김민석 최고가 가끔 이런 발언을 하는 것도 일종의 분위기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구체적인 계획의 일환이라고 하는 것은 좀 과도한 해석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야당이 하고 있는 일 모든 거를 어떤 고도의 작전하에 모두가 171명이 착착착착 계획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는 거는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래서 저는 그 발언에서 일부 그런 발언하는 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민주당 전체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보는 건 좀 과도해 보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심각하게 보는 발언 중에 하나가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 김건희 윤석열 국민의힘 정권이 총체적으로 붕괴가 시작된 그런 국면이다. 위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총체적인 집권 준비에 전력 투구할 것이다. 이건 뭐야? 탄핵되지 않으면 어떻게 집권을 아니 탄핵은 국민의힘 의원이 10명 이상 넘어와야 돼요. 그럼 그 탄핵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저는 국민의힘 의원 10명 이상이 넘어올 수 있다고 얘기하세요? 저가 볼 땐 현재 안 그렇거든요. 절대 그런 근데 무슨 탄핵이 근데 무슨 탄핵이 가능한 것처럼 얘기하시냐고. 절대 그런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이 훨씬 더 탄핵이 가능한 것처럼 분위기 잡잖아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건데 왜 지금 현재 2년 6개월 이상 남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를
두고서 마치 탄핵 상황에서나 나와야 될 그런 발언들을 왜 2년 이렇게 지금부터 하는 집권 이유가 준비해야 돼요. 다음 대통령 선거를 겨냥해서 2년 반 뒤를 위해서 이거 벌써 2년 준비한다. 반도요 짧아요. 그만큼 국정 운영을 지난번에 2012년, 2010년대 해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2, 3년 전부터 준비해야 겨우 이기더라고. 네, 오늘 방송도 짧아요. 아이고, 너무 재밌네요. 다음 주에 두 분의 경론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나 허락되지 않은 길이라 해서 누구나 즐길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모두가 모터스포츠를 사랑하는 그날까지. 태클을 따져볼수록 캐펜텍. 이 모든 태클을 한 장에. 캐펜텍. 통증에 빠른 택. 피부에 편한 택. 캐펜텍으로 택하세요. 캐펜텍. JLS 사이언스. 얼음 정수기의 기준을 높이다. 아이스트리 플리. 스톤 텍스처 디자인으로 공간을 빛내고 아로 멤브레인 정수로 깨끗함을 더하니까 얼음 정수기는 역시 청운 아이스 아이스트리 플리. A great night's sleep, night after night after night. That is the difference. The difference is temper. 5월 광주를 그린 소년이 온다. 스웨덴 할리먼은 잔인한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통해 증언 문학이라는 장르에 접근한다고 높게 평가했죠. 그런데 감격적인 소식이 날아온 그날 밤, 정부 인사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북한군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문헌에 따르면 북한 개입설은 1980년 독재자 자신이 처음 주장한 걸로 보입니다. 그는 떠났고 역사적 사법적 판단도 모두 끝났지만 그 주장은 질기게도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잔인한 현실이라는 할리먼의 표현은 지금도 유효한 듯합니다. 그리고 그 잔인한 현실은 역설적이게도 문학의 가치가 고귀하다는 점을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5시 3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